한중이. 자세가 그게 뭐야? 꼴리게. 나 유혹하는 거야? 기름기가 잔뜩 낀 목소리였다. 한유라 중위는 요가 매트 위에서 상체를 깊게 숙인 채 숨을 멈췄다. 땀으로 젖은 등줄기를 타고 불쾌한 소름이 쫙 돋았다.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이 부대의 독사 기름손으로 불리는 박상철 원사였다. 일과 후의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충남 계룡대 무궁화 체력단련장. 땀 냄새와 낡은 고무 매트 냄새, 소독약 냄새가 뒤엉킨 이 공간에 그녀는 오롯이 혼자만의 스트레칭에 집중하려던 참이었다. 낮 동안의 경무와 긴장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내지 않으면 내일의 경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 고요를 깬 가장 원하지 않던 불청객이었다. 유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큼직하게 나온 배를 내밀고 팔짱을 낀 박 원사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렇게 번들거렸다. 마치 잘 닦인 군화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에 바른 기름처럼 불쾌하게 빛났다. 체력 단련을 하러 온 복장이 아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각 잡힌 전투복. 명백히 이곳에 볼 일이 없으면서도 굳이 여군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시간대에 어슬렁거리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일과 후 스트레칭 중이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훈련소 시절부터 독종 소리를 듣던 그녀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박 원사는 그 시선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더 과장된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한중이. 눈빛 무서운 것 좀 봐. 내가 뭐 잡아먹나? 자세가 영 엉망이길래 가르쳐 주려고 그랬지. 내가 이래봬도 육군 체육교관 출신이야. 이런 스트레칭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야 전시 상황에 몸이나 가누겠어. 그는 가르쳐 준다는 말을 방패 삼아 성큼성큼 다가왔다. 유라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매트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자. 힘 빼고. 여자는, 특히 여군은 몸이 유연해야 보기도 좋고 나중에 다 쓸모가 있는 거야. 박 원사가 유라의 등 뒤로 성큼 다가섰다. 유라가 거부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두툼하고 땀으로 축축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덥석 감쌌다. 힉. 유라는 숨을 멈췄다. 역한 스킨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가 방금 전까지 피웠을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전신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니, 힘을 빼라니까. 뻣뻣하기는. 쯧쯧. 이러니 몸이 상하지. 박 원사의 손은 교정이라는 핑계로 유라의 허리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명백한 지도나 격려의 범위를 넘어선 노골적인 소유의 행위였다. 자, 상체를 더 숙여야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손은 멈추지 않았다. 허리를 강하게 누르던 손은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전투복 상의 위로 옆구리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유라가 저항할 틈도 없이 곧바로 허벅지 바깥쪽을 꾹 눌렀다. 군복 바지의 뻣뻣한 천을 뚫고 그의 악력이 전해졌다. 원사님. 유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자세 교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손 놓으시지 말입니다. 에이, 뭘 또 쑥스러워하고 그래. 내가 전문가라니까. 자, 이쪽 다리도 균형이 맞아야지. 박 원사의 손은 이제 노골적으로 방향을 틀어 허벅지 안쪽을 향하려 했다. 손 치우시지 말입니다. 유라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박 원사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 하는 마찰음이 조용한 체력 단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박원사는 자신이 천해질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1초도 가지 않았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뻔뻔한 조소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뭐라고? 성추행? 그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팔짱을 다시 끼며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까의 능글맞은 표정은 사라지고 위압적인 주임원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한중이, 이게 어따 대고 선배한테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질러. 내가 걱정돼서 다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걸 가지고. 계급장 떼고 보면 난 내 아버지 뻘이야. 아버지가 딸내미 몸 좀 잡아준 걸 가지고 성추행? 아주 되바라졌어. 싹수가 노랗다고 싹수가.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방금 원사님의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추행입니다. 추행? 박원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노골적인 협박의 언어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한중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여긴 내 동기들하고 깔깔대는 학교가 아니야. 계룡대 본부라고. 알량한 장교 계급장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이 부대에서 나 박상철 주임원사 입김 하나면 중이 하나쯤 골병 들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협박하시는 겁니까? 충고하는 거지, 충고. 넌 너무 뻣뻣해. 몸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다 부러지는 거야, 알아들어? 싹싹하게 굴어야 다들 널 예뻐해 주는 거라고. 내가 오늘 일은 특별히 눈 감아 줄 테니 앞으로 처신 잘해. 박원사는 마지막으로 유라의 어깨를 툭툭 치려 했다. 유라가 날카롭게 그 손을 피하자 그는 쯧쯧 복을 발로 차는군. 멍청한 년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체력 단련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유라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이 모욕감으로 떨려왔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저 뻔뻔한 태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싹싹하게 굴어라. 골병 들게 한다. 그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주임원사라는 계급과 아버지 뻘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권력으로 짓누르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육군 본부의 실세 중 한 명인 한지역 소장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될까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이 악물고 버텨왔다.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 박상철 원사. 내가 말하는 그 뻣뻣한 성격으로 내가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녀는 더 이상 스트레칭을 할 수 없었다. 요가 매트를 거칠게 말아 쥐고 체력 단련장을 나섰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계룡대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그러나 한유라의 두 눈은 그 어떤 별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사냥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었다. 오늘부로 그녀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한유라 중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의 분노는 차가운 결심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회전했다. 전투복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각이 잡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제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부대 내의 모든 권력 관계와 인간의 흐름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특히 박상철 원사를 중심으로 사무실, 식당, 복도.
그녀는 박상철 원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어제 자신에게 협박을 퍼부었던 그 파렴치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태연하고 인자한 부대의 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었다. 상급자에게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깍듯이 경례했고 동료 부사관들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며 위엄을 부렸으면 젊은 병사들에게는 아버지를 자처했다. 그리고 여군들에게는 유독 친절했다. 아이고 김하사. 어제 당직 섰어? 얼굴이 왜 이리 푸석해.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좀 주무르게. 뭉친 거 풀어야지. 오중사 새로 산 군화가 발에 안 맞나? 발목이 좀 부은 것 같은데. 내가 좋은 깔창 아는데. 이따 원사실로 와. 내가 하나 줄게. 그의 말은 언제나 걱정과 호의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여군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교묘하게 그의 손길을 피하거나 괜찮습니다. 원사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예, 감사합니다. 빨리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한유라는 어제 박 원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 뻘이라서. 바로 저것이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감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하고 권위 있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 저걸 성추행이라고 지적하는 순간 어떻게 아버지 같은 분에게 그럴 수 있냐는 되바라진 후배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자료를 찾으러 간 휴게실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마침 휴게실에는 2명의 여군 하사가 먼저 와서 커피를 마시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유라가 들어서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듯 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까 식당에서 봤어? 박 원사 새로운 통신병한테 또 그 짓 하더라. 한 하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무슨 짓? 아빠 손 말이야? 아빠 손? 유라의 귀가 번쩍 뜨였다. 응. 격려한다면서 어깨 동무하고 머리 쓰다듬고 손잡고. 꼭 아빠처럼 군다고 해서 아빠 손이잖아. 근데 그 손이 가만히 있냐고. 어깨에서 슬금슬금 등으로 내려오고 손바닥 싹 비비고.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 통신병 얼굴 완전 사색이던데. 그렇다고 주임원사님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완전 신병인데. 그러게 말이야. 한유라 중위님처럼 칼같이 잘라내면 좋은데 우리 같은 하사관이 어떻게 그래. 찍히면 군생활 끝인데. 안 그래도 어제 한중위님 체력 단련장에서 한 건 했다고 소문 다 났더라. 진짜? 뭐라고? 박 원사한테 대들었대? 응. 싹수 없다고 박 원사가 엄청 씹고 다니던데. 한중위님 괜찮으실까? 저 독사한테 잘못 걸리면. 유라는 조용히 서류철을 뽑아들고 돌아섰다. 아빠 손. 그 역겨운 별명 속에 이 부대의 골마 터진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박 원사가 선수치고 있었다. 그녀는 행동을 서둘러야 했다. 무작정 모든 피해자를 찾아다닐 수는 없었다.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심하게 당한 사람.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유라는 어제 박 원사가 자신에게 했던 협박을 떠올렸다. 중이 하나쯤 골병 들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닐 것이다. 분명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터. 그녀는 우선 어제 휴게실에서 대화하던 2명 중 1명인 행정보급과 오중사에게 접근했다. 업무를 핑계로 오중사를 따로 불러낸 유라는 사무적인 이야기를 마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중사. 예, 중위님. 혹시 박 원사님 때문에 힘든 일 있나? 오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체력 단련장에서 내가 겪은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 휴게실에서 오 중사가 한 이야기도 들었다. 아빠 손이라고 했던가. 오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중위님, 그게 저희끼리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입니다. 괜찮아. 나도 당했다. 어제 체력 단련장에서 유라의 단호한 한마디에 오 중사는 참았던 숨을 터뜨리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놀라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중위님, 께서도요? 그래. 그리고 난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 유라는 오 중사를 부대 내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오 중사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김하사보다 더 오래 당해왔다. 저는 작년에 이 부대로 전입 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딸 같다며 제 옆자리에 앉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오 중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왔다. 술을 강요하고 어깨를 주무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손이 참 곱다며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는 분위기 띄운다며 억지로 블루스를 추자고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그걸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선임 부사관들도 원사님이 예뻐하시네, 사회생활 잘하네라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정색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 중사는 망설이다가 더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난달에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 원사실로 불렀습니다. 상담해 줄 게 있다고요. 갔더니 문을 잠그고는 오 중사,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오 중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너무 무서워서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절 따로 부르더군요. 어제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부대에서 힘이 좀 있지 않냐고. 서로 못 본 걸로 하자고요.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한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 성추행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이자 불법 감금 시도였다. 오 중사, 울지 마. 우는 건 지는 거야. 유라가 오 중사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내가 총대 맬게. 오 중사는 딱 하나만 해주면 돼.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진술서로 써줘. 지금 당장 누구에게 제출할 건 아니야. 증거를 모으는 거야. 하지만 보복이 두렵습니다. 제 진급도 막힐 거고 남편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데 내가 지켜줄게. 나 한유라,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이번에 저 독사의 이빨을 뽑아버릴 거야. 그러려면 오 중사의 용기가 필요해. 이건 오 중사만을 위한 게 아니야. 앞으로 들어올 우리 후배 여군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 오 중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유라의 흔들림 없는 눈을 마주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중위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라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스마트워치부터 확인했다. 최신형 모델이었다. 상시 녹음 기능은 물론 특정 시간대 녹음 예약까지 가능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라는 내일부터 박원사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동선을 파악했다. 아침 식당, 일일 업무 회의, 오후 휴게실 순찰. 그녀는 일부러 그와 마주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켜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유라는 일부러 박원사가 자주 나타나는 자판기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척 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원사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유라를 보더니 어제 체력 단련장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었다는 듯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듯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한중이. 아직도 나한테 삐졌나? 유라는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이 켜져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업무 중이었습니다. 에이, 표정 보니까 다 티나는데. 오해 말라고. 다 관심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한중이 특별히 아끼는 거 몰라? 딴 애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신경도 안 써. 관심 특별히 아낀다. 모두 증거였다. 과분한 관심이십니다. 저는 그런 식의 관심 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튕기기는. 밥 한번 먹자니까. 주말에 뭐 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단둘이. 오붓하게 말이야. 부대 밖에서. 약속 있습니다. 업무 중이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유라는 차갑게 돌아섰다. 숙소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원사의 기름 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단둘이 오붓하게 관심 있어서 특별히 아낀다. 오 중사의 진술서와 합치면 이것은 명백히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직위를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증거가 되었다. 유라는 파일을 즉시 암호화하여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의 이중으로 백업했다. 아직 부족했다. 이 정도로는 저 독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가벼운 농담이었다. 친근감의 표시다라고 발뺌할 것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한방.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협박하고 짓누르는 직권 남용의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한유라 중위는 박상철 원사라는 인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기게 이 부대에 뿌리박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주임원사가 아니었다. 그는 검이었고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놓고 있었다. 그 거미줄은 인정과 이권이라는 끈끈한 실로 엮여 있었다.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졌다. 한유라의 직속 상관인 김소령이 그녀를 호출했다. 김소령은 평소 업무 외에는 말을 섞지 않는 전형적인 원칙주의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한중이. 잠깐 앉아보지. 예, 소령님. 무슨 일로? 아니. 뭐 별건 아니고. 김소령은 한참이나 서류만 뒤적이더니 껄끄럽다는 듯 입을 열었다. 요즘 박원사님하고 무슨 일 있나? 유라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별일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김소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유라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제발 골치 아프게 굴지 말라는 간청이 서려 있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좀 달라서 말이야. 한중이가 박원사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다닌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다. 아주 싹싹하지 못하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 한중이 설마 박원사님한테 무슨 결례라도 저지른 건 아니겠지? 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박원사가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퍼뜨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신을 성격 이상하고 융화 못하는 장교로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저는 제 원칙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결례를 저지른 적 없습니다. 원칙? 원칙도 좋지. 좋은데. 김소령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중이. 내가 충고 하나 하지. 박원사님, 이 부대에서 모르는 게 없어. 웬만한 장교들 진급 평가나 보직 이동에도 다 입김이 닿는 분이야. 하다못해 관사 배정이나 휴가 일정 하나까지도 박원사님 손을 거친다고.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자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른들한테 밉보이면 손해야. 특히 박원사님 같은 분한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끔 찾아가서 커피도 한 잔 드리고 싹싹하게 굴어. 원사님 덕분에 부대 생활 편합니다 하고 아양도 좀 떨고. 그게 다 자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유라는 차가운 눈으로 김소령을 바라보았다. 저 원칙주의자처럼 보이던 상관조차 박원사의 거미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니, 묶여 있거나 혹은 스스로 그 거미줄에 기어들어가 안주하고 있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칙대로 군 생활을 할 뿐입니다. 실력 외의 것으로 평가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아양을 떨기 위해 입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아직 뭘 모르네. 융통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김소령이 답답하다는 듯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다. 자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구니까 박 원사님이 나한테까지 연락을 하시는 거 아니야. 어제 저녁에 나한테 따로 전화하셨어. 김소령 부대의 한중위 군기가 좀 빠진 것 같던데. 장교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 김소령이 좀 꽉 잡아줘. 라고. 이게 무슨 뜻 같나? 나까지 곤란해진다는 뜻이야. 유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원사는 이제 대놓고 상관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직권남용의 증거였다. 박 원사님이 왜 소령님께 그런 사적인 전화를 하십니까? 그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사적이라니, 월권이라니, 다 부대 잘 되자고 하시는 말씀이지. 아, 몰라. 아무튼 처신 잘해. 괜히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알았나? 김소령은 그렇게 대화를 끝내버렸다. 사무실을 나오며 유라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자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부패한 관행과 권력 그 자체와의 싸움이었다. 박 원사는 수십 년간 이 부대에 근무하며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의 약점을 잡거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김소령 역시 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유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 중사의 진술서와 자신의 녹취 파일, 그리고 방금 김소령과의 대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 원사는 분명 그저 후배를 아꼈을 뿐이라거나 한중위가 과민 반응하는 것, 부대 기강을 위한 충고였다고 발뺌할 것이다. 그리고 김소령 같은 비호 세력들이 그를 감쌀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저 거미줄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을까? 저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본 유라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였다. 육군 소장 한지혁.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예, 아버지. 저 한유라입니다. 그래, 딸. 밥은 먹고 다니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지혁 소장의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럼요. 저 잘 지냅니다. 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한지혁 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그냥. 누가 괴롭혀? 아버지의 단호한 물음에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예라고 한마디만 하면. 박상철 원사라는 자가 저를 성추행하고 이제는 상관을 통해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감찰실을 움직여 박 원사를 군홧발로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싸움은 한지혁 소장의 딸이 이긴 싸움이 된다. 한유라 중위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 원사가 신봉하는 권력과 백의 논리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저 더러운 거미줄을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입니다.
그냥 야간 훈련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 소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걸 원칙이라고 착각하지는 마라. 도움이 필요하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유라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쳤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감당할 수 있어. 아니, 감당해내고 말 거야. 유라는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박원사의 업무 패턴이었다. 그는 유독 신임여군 면담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 면담은 항상 일과 시간 이후, 주말 근무 중, 혹은 야간에 주임원 사실에서 단둘이 이루어졌다. 마침 다음 주 통신병과의 신임 하사 한 명이 전입 올 예정이었다. 휴게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통신병이었다. 한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새로운 먹잇감을 노린다면 내가 그 덫에 독을 발라주지.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오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저 거미를 잡기 위한 완벽하게 준비된 함정 수사였다. 박상철 원사의 거미줄은 부대 전체를 덮고 있었다. 상관인 김소령조차 그 거미줄에 걸린 나방에 불과했다. 한유라는 깨달았다. 오중사의 진술서와 자신의 녹취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있었다. 이 거대한 거미줄, 즉 박원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형 비리의 본체를 공격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미줄 내부의 지도가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박원사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 박원사의 시스템에 의해 물을 먹은 사람. 원한과 능력을 동시에 가진 내부자가 필요했다. 유라의 레이더에 한 사람이 걸려들었다. 행정과의 강인수 중사였다. 강 중사는 부대 내에서 유명한 일벌레이자 원칙주의자였다. 실력만으로는 이미 상사 계급장을 달았어야 할 인재였지만 그는 번번이 진급에서 미끄러졌다. 부대 내에서는 강 중사는 융통성이 없어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하지만 유라가 보기엔 달랐다. 강 중사는 박원사가 주도하는 각종 편의와 관행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밉보인 것이었다. 유라는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오후의 행정과 사무실. 박원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강 중사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가더니 서류철로 책상을 탁 내리쳤다. 강 중사. 이건 뭐야? 예. 무슨 서류 말씀이십니까? 강 중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섰다. 자네가 올린 지난 분기 유류비 정산 내역 말이야.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가 주말에 부대 순찰 돈 거, 그거 다 업무의 연장 아니야? 그걸 왜 다 반려 처리해? 원사님. 규정상 주말 개인 차량 운행은 사적 용무로 분류되어 유류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원사님께서 제출하신 운행일지는 뭐? 사적 용무. 박원사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봐, 강 중사. 내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부대 돌아다니면서 니들 편하게 근무하라고 챙기는 거, 그게 사적 용무야? 이래서 자네가 안 되는 거야.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으니 만년 중사 딱지나 붙이고 있지.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부사관들은 모두 모니터에 고개를 쳐박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강 중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쯧쯧.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라도 싹싹해야지. 이거 당장 결제 다시 올려. 알았어?
박 원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강 중사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툭 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강 중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유라는 그날 저녁 일부러 야근을 핑계로 행정과에 남았다. 모두가 퇴근하고 강 중사 혼자 남아 텅 빈 사무실을 지킬 때까지 기다렸다. 유라는 조용히 강 중사에게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중사는 놀란 눈으로 유라를 쳐다봤다. 한중희님, 어쩐 일이십니까? 야근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강 중사는 어색하게 커피를 받아들었다. 유라는 돌아가지 않고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낮에. 다 들었습니다. 강 중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보셨습니까? 창피한 꼴을. 창피한 건 강 중사님이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고 권력으로 윽박지른 박 원사입니다. 강 중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중위님, 군 생활 그렇게 원칙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젠 지칩니다. 지치셨겠죠?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3년 전 상사 진급 심사 때 강 중사님은 모든 점수가 만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면접에서 협동성 부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탈락하셨죠. 강 중사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 자리에 박 원사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들어갔고요.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원사가 강 중사님의 근무 평점을 의도적으로 낮게 매겨 인사과에 제출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강 중사는 커피 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다 알고 계셨군요. 박 원사는 자신의 거미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강 중사님은 그 첫 번째 희생자 중 한 분이고요. 유라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강 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중사님, 저는 이 거미줄을 끊어내려 합니다. 박상철 원사의 모든 비리와 직권 남용, 그리고 그가 여군들에게 저지른 추악한 짓거리들까지 전부요. 강 중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중위님,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6본 전체에 저 사람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중위님만 다치십니다. 혼자라면 그렇겠죠. 유라가 강 중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강 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자의 성추행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자의 비리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자의 밥줄, 저자의 권력 그 자체를 무너뜨릴 증거 말입니다. 박 원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유류비 내역, 부당하게 결제한 특수활동비, 자신의 인맥을 챙겨주기 위해 조작한 휴가 및 외박 대장. 행정과의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강 중사님이라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 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건 군사기밀 유출입니다.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내부 고발입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강 중사님께 도둑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박 원사가 오늘 강 중사님께 다시 올리라고 협박한 그 유류비 정산서.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강 중사님은 10년이 지나도 저자의 발밑에서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오겠죠.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 번호가 적힌 쪽지를 강 중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 중사님의 정의감이 아직 살아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유라는 그렇게 사무실을 나갔다. 강 중사는 차갑게 식어가는 캔커피와 쪽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틀이 지났다. 유라는 초조했다. 강 중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너무 성급했나? 그를 너무 위험에 빠뜨렸나? 자책감이 들 무렵이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유라는 문틈 아래 끼워져 있는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유라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들어있었다. 박상철 원사 유류비 부당 청구 내역 최근 3년치 주임원 사실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심 목록 골프장 고급 식당 법인카드 사용 내역 특정 병사 및 부사관 특혜성 휴가 외박 승인 목록 박원사 직권 승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장의 문서 1년 전 시야사 불명예 전출 관련 보고서 시야사는 박원사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상부에 고발하려 했으나 오히려 근무 태만과 상관과의 불화라는 누명을 쓰고 타부대로 쫓겨났던 여군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시야사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부적응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것이 바로 박상철 원사였다. 이것은 단순 비리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킨 인사농단의 증거였다. 쪽지는 없었다.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알 수 있었다. 강인수 중사.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유라는 서류를 꽉 쥔 손을 떨었다. 이제 칼자루는 자신에게 넘어왔다. 강인수 중사가 넘겨준 자료는 강력했다. 박상철 원사의 비리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한유라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다. 이 증거들은 박 원사를 비리 부사관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가 여군들에게 저지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에는 부족했다. 박 원사는 분명 업무상 편의를 봐준 것이라거나 회계상의 작은 실수였다고 발뺌할 것이다. 유라는 그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을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3장에서 파악했던 신임통신병과 하사의 전입 날짜가 다가왔다. 이름은 이하늘. 갓 임관한 21살의 여군이었다. 사진으로 본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그 맑은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 맑은 눈이 박 원사의 더러운 손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유라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함정 수사였다. 이하늘 하사가 전입 온 첫날. 아니나 다를까 박 원사는 신임 하사를 챙긴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옆에 딱 붙어 있었다. 아이고 우리 이 하사. 부대에 꽃이 폈네, 꽃이.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뭐든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알았지? 박 원사는 특유의 아빠 손을 시전하며 이하사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하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이라며 씩씩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유라와 오 중사이장에서 피해를 증언했던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시작됐군. 유라는 그날 저녁 일부러 이하사의 숙소로 찾아갔다. 이하사. 나 한유라 중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예. 아, 예. 충성. 들어오십시오. 이하사는 직속 상관도 아닌 유라의 방문에 어리둥절해했다. 유라는 문을 닫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하사. 오늘 박상철 원사님 만났지? 네. 아주 친절하시고 아버지 같으시던데요. 유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하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충격적이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그리고 이건 이하사를 지키기 위한 일이야. 유라는 자신이 겪었던 일 그리고 오 중사가 겪었던 일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아빠 손의 실체, 야간의 개인 면담, 그리고 그가 던지는 관심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렇게 인자해 보이시던 분이. 그게 그자의 수법이야.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너처럼 순진한 신임 하사들을 노리는 거지.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중사가 들어왔다. 하늘아. 나 오중사야. 중이님 말씀. 다 사실이야. 나도 당했어. 그자는 악마야. 오중사의 눈물 어린 증언에 이하사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 무서워요. 유라가 이하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널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를 도울 수 있어. 유라는 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만년필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기였다. 박원사는 분명 며칠 내로 이하사를 개인 면담이라는 핑계로 원사실로 부를 거야. 단둘이. 야간이나 주말에. 그때 이걸 전투복 주머니에 꽂고 들어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그자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해. 이하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저 못해요. 너무 무서워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아.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자가 선을 넘으려고 하면 내가 신호를 줄게. 그땐 급한 일이 생각났다거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무조건 빠져나와.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와 오중사가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유라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이하사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상대로 박원사의 호출이 떨어졌다. 이하사. 오늘 저녁 일과 후에 원사실로 잠깐 들러. 부대 적응 관련해서 상담 좀 하자. 단둘이. 편하게. 그날 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8시. 부대의 모든 사무실이 불이 꺼지고 주임원 사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이하사는 유라가 건네준 녹음기 펜을 전투복 주머니에 꽂고 심호흡을 했다. 유라와 오중사는 원사실에서 보이지 않는 복도 비상구에 숨어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스마트워치 녹음 기능까지 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들어가. 우릴 믿어. 이하사가 떨리는 손으로 원사실 문을 노크했다. 원사님, 이하늘 하사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문이 열리고 이하사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유라와 오중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시간은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5분, 10분. 그때 사무실 안에서 박원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이고, 긴장 풀라니까. 여긴 너랑 나 단둘밖에 없어. 내가 특별히 아껴서 부른 거야. 남자친구는 있나? 없으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나 아는 장교들 많은데. 괜찮습니다. 에이, 사양하기는. 이리 와봐. 손이 왜 이렇게 차? 내가 좀 잡아줄게. 원사님. 이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철컥하는 의자 밀리는 소리. 이거 놓으십시오. 지금이다. 유라가 비상구에서 뛰쳐나가려던 순간 오중사가 유라의 팔을 잡았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사무실 안에서 박원사의 거칠어진 숨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좀 있어. 인연이. 내가 잘해준다니까 기어올라. 너 하나 군 생활 망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주면 내가 진급 확실하게 밀어줄게. 싫어요. 놓으세요.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하사가 울면서 뛰쳐나왔고
그 뒤를 잔뜩 상기된 얼굴에 박원사가 따라 나왔다. 인연이 어딜 도망가. 당장 안 들어와. 박원사는 이하사의 팔을 잡으려다 복도에 얼음처럼 서 있는 한유라 중위와 오중사를 발견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원사의 눈이 당황, 분노 그리고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한중위? 오중사.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날 감시한 거야? 유라는 울고 있는 이하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박원사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일과 후 순찰 중이었습니다, 원사님. 그런데 이하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무슨 일은? 신임 하사 군기 잡고 있었지. 요즘 것들은 빠져가지고. 군기를 잡는데 여군 하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밤에 같이 있자는 말을 하십니까? 뭐야? 박원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감히 상급자를 모함해? 들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유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이하사.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숙소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오중사 가자. 유라는 이하사를 부축하고 차갑게 돌아섰다. 박원사는 복도에 홀로 남아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유라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라의 숙소. 새 여군이 모였다. 이하사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라가 녹음기 펜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너 하나 군 생활 망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주면 내가 진급 확실하게 밀어줄게. 박원사의 추악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더 이상 농담이나 관심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성추행과 직권남용, 진급을 빌미로 한 거래의 명백한 증거였다. 됐어. 유라가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제 이 독사의 숨통을 끊을 시간이야. 박상철 원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마주친 한유라 중위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들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건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감히 이 박상철 주임원사를 상대로 함정을 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한을 하사를 부른 것,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한유라와 오중사가 나타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그년들이 이하늘을 사주해서 녹음이라도 했을 터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저 어린 장교년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 박원사는 생각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한유라가 그 녹음인지 뭔지를 터뜨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녀를 매장시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거미줄 중 가장 강력하고 더러운 줄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박원사는 부대 보안과를 총괄하는 최동필 상사를 은밀하게 만났다. 최 상사는 박원사의 향응과 편의를 받아먹으며 그의 충실한 게 역할을 해온 자였다. 최 상사. 큰일 났네. 무슨 일입니까, 원사님? 박원사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물론 성추행 부분은 빼고 한유라 중위가 신임 하사를 꼬드겨 부대 기강을 무너뜨리고 상급자인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포장했다. 이대로 두면 전현희 감찰실에 헛소리를 찔러댈 게 분명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네. 최 상사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다. 원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장교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끝장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안 사고입니다. 특히 이 계룡대 본부에서 보안은 생명입니다. 성추행이요? 그건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보안 사고는 바로 군복 벗고 군사 재판입니다. 박 원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렇지. 보안 사고. 어떻게? 한유라 중위, 그년이 워낙 뻣뻣하고 원칙대로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최 상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먼지가 안 나오면 만들어서 묻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시작되었다. 최 상사는 보안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대 내 모든 사무실의 접근 기록과 컴퓨터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한유라가 야간 훈련으로 사무실을 비우는 날을 노렸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최 상사는 자신의 마스터키로 한유라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컴퓨터에 자신의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이동식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2급 비밀로 분류된 작전지역 보급 계획 알파 파일이 들어있었다. 최 상사는 그 파일을 한유라가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문서 폴더에 슬쩍 복사해 넣었다. 그리고는 로그 기록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마치 한유라의 아이디로 그 파일이 다운로드된 것처럼 조작했다. 끝났군. 최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보안과가 공식적으로 한유라의 사무실을 덮치는 것뿐이었다. 한편 한유라는 그날 밤 야간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다. 이하늘 하사에게서 얻은 녹취 파일과 강인수 중사가 넘겨준 비리장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터뜨릴지 법무법인 정의에 있는 대학 선배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계획을 정리하던 참이었다. 그때 숙소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쑥 들어왔다. 유라는 쪽지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그러나 조심스러운 필체. 강인수 중사였다. 최동필 상사. 오늘 밤 21시경 중위님 사무실 단독 출입. 보안과 서버 로그 이상 접속 감지. 보급 계획 알파 파일 이동 흔적.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덮칠 겁니다. 유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당했다. 박 원사가 성추행 혐의를 덮기 위해 자신에게 보안 사고라는 더 큰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덮칠 겁니다. 유라는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지금 당장 사무실로 달려가 그 파일을 삭제해야 하나?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그들은 내가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내가 삭제하는 순간 그건 증거인멸이 된다. 침착해, 한유라. 침착해. 그들은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불시 보안 검열 따위를 핑계로 들이닥치겠지. 유라는 스마트워치를 확인했다. 녹음 기능 완벽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숙소를 나섰다. 좋아. 내 놈들이 덫을 놨다 이거지. 그 덫, 내가 역으로 이용해 주마.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 중사의 경고대로 그 파일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연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을 기다려야 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컴퓨터를 켰다. 강 중사가 말한 대로 개인 문서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 붉은색 기밀 딱지가 붙어 있는 작전지역 보급 계획 알파 파일이 버젓이 존재했다. 유라가 마우스를 잡고 그 파일을 클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손들어. 키보드에서 손 떼. 최동필 상사가 헌병대 장교 2명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유라 중위. 지금 뭐 하는 건가? 최 상사가 유라를 거칠게 밀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했다. 에이. 이것 봐라. 2급 비밀 문서를 개인 폴더에 보관하고
이 야심한 시간에 무단으로 열람하려 해? 이거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야. 헌병대 장교들이 유라의 양팔을 잡았다. 한유라 중위. 군사보안업무 훈령 재구조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감찰실 가서 하십시오. 멀리 복도 저편에서 박상철 원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저 뻣뻣한 년을 성추행범으로 고발하기는커녕 기밀 유출범으로 군사재판에 세우게 되었으니까. 유라는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팔이 붙들린 채 최 상사와 그 뒤에 숨은 박 원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나 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최 상사님.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파일 제가 다운로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컴퓨터에 심어둔 겁니다. 뭐? 증거인멸도 모자라 이제 발뺌까지 하겠다? 여기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 최 상사가 소리쳤다. 그러시겠죠. 유라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로그 기록 누가 어떻게 심었는지도 제가 전부 밝혀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슬쩍 바라보았다. 최 상사와 헌병들의 난입,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좋아, 박상철.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들어갈 시간이다. 한유라 중위. 지금이라도 순순히 자백하는 게 어때? 그럼 정상 참작이라도. 시끄럽습니다. 차가운 쇠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한유라 중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헌병대 조사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방금 전 긴급 체포된 피의자였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위축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 모든 체포 작전을 지휘한 최동필 상사와 기록을 위해 배석한 헌병대의 박소령이 앉아 있었다. 최 상사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취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것 봐라, 박소령님. 피의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성의 기미가. 제가 자백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유라가 최 상사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묶은 수갑을 책상 위로 철컥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최동필 상사와 그 배후에 있는 박상철 원사의 직권남용, 증거 위조, 보안 규정 위반 그리고 상관 모함 혐의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뭐라고? 최 상사의 눈이 황당함으로 커졌다. 박소령 역시 펜을 멈추고 유라를 쳐다봤다. 이 미친년이. 지금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 내년 컴퓨터에서 2급 기밀이 나왔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증거 말입니까? 유라가 웃었다.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미소였다. 그 증거 참 조잡하게도 만드셨더군요. 최 상사님. 유라가 박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소령님. 저는 지금 이 순간 피의자가 아니라 고발인 및 증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 스마트워치에도 동시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인연이. 불법 녹음이야. 최 상사가 유라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지만 박소령이 그를 제지했다. 최 상사 가만히 계십시오. 박소령은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신임 장교의 보안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한유라 중위의 저 당당함, 저것은 모든 것을 준비한 자의 여유였다. 말해보십시오, 한중위. 단 모든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유라는 숨을 한 번 골랐다. 첫째, 저는 제 컴퓨터에 해당 기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 상사님이 들이닥치기 불과 10분 전에 알았습니다. 제보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보? 누가? 행정과의 강인수 중사입니다. 강 중사는 어젯밤 21시경 최 상사님께서 제 사무실에 단독으로 출입한 사실과 보안 서버에 비정상적인 로그 기록이 남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 상사님이 제 컴퓨터에 작전지역 보급 계획 알파 파일을 심어놓는 바로 그 순간의 로그입니다. 최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증거 있어? 있습니다. 유라가 말을 이었다. 둘째, 최 상사님이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그 파일을 열람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강 중사의 제보를 받고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 상사님과 헌병대원들이 때를 맞춘 듯 들이닥쳤죠. 마치 제가 그 파일을 열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유라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손들어. 키보드에서 손 떼. 2급 비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려 해? 라고 단정짓던 최 상사님의 모든 발언이 여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박소령님, 이것은 명백한 함정 수사이자 증거 위조입니다. 최 상사는 저를 체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기밀을 유출해 제 컴퓨터에 심고 그것을 빌미로 저를 현행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상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니야. 전현이. 모함하는 거야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박소령은 굳은 얼굴로 유라를 바라봤다. 이유가 뭡니까? 최 상사가 그리고 박상철 원사가 한중희를 모함할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불분명하면 한중희의 주장은 그저 망상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이유요? 유라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이유는 제가 박상철 원사의 추악한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품 안에서 체포되는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작은 외장 하드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건 뭡니까? 첫 번째 파일입니다. 유라가 박소령에게 외장 하드를 건넸다. 박상철 원사가 저를 무궁화 체력단련장에서 성추행하려던 당시의 녹음 파일입니다. 뭡니까? 두 번째 파일. 박 원사가 싹싹하게 굴지 않으면 군 생활을 골병들게 만들겠다고 저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세 번째 파일. 신임 여군 이한을 하사를 야간에 원사실로 불러 진급을 밀어줄 테니 오늘 밤같이 있자고 회유하며 성추행을 시도한 녹음 파일입니다. 함정 수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오 중사님이 과거 박 원사에게 당했던 성추행 및 협박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과의 강인수 중사가 목숨 걸고 빼낸 박상철 원사의 수년간에 걸친 유류비 횡령,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조카 특혜 휴가 비리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1년 전 박 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려 했던 시야사를 정신적 문제라는 누명을 씌워 불명예 전출시킨 바로 그 인사조작 보고서입니다. 유라가 증거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최 상사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잿빛으로 변해갔다. 박소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었다. 한 부대의 주임원사를 정점으로 한 거대하고 추악한 비리 카르텔이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소령님? 유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철 원사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매장시킬 더 큰 죄가 필요했던 겁니다. 성추행범이라는 낙인 대신 기밀 유출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제게 새기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 상사는 박 원사의 그 더러운 거미줄에 엮인 충실한 사냥개였고요.
박소령은 말없이 책상 위의 증거물들을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수갑을 철컥 소리나게 풀어주었다. 한중이, 미안합니다. 그는 최 상사를 향해 턱짓했다. 최동필 상사. 당신을 직권 남용, 증거 위조, 군사기밀 유출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 소령님. 박소령님. 나는 억울합니다. 박 원사님이 시켜서. 최 상사의 비명은 헌병대원들의 손에 간단히 제압되었다. 그가 끌려나가며 유라를 악귀처럼 노려봤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중이, 이 증거물들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박소령이 경례를 붙였다. 이 시간부로 한유라 중위는 피의자에서 핵심 증인 및 고발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상부에 즉각 보고하고 박상철 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그 전까지 몸 조심하십시오. 저자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염려 마십시오. 유라가 깔끔하게 경례를 붙였다. 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사실을 나온 유라는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함정은 완벽하게 역이용했다. 이제 거미줄의 중심 독사 박상철의 목을 벨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법무법인 정의에 있는 선배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아버지 한지혁 소장에게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무실의 정식 채널을 통해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육군 본부 감찰실에 동시 접수시켰다. 이제 박상철이 빠져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박상철 원사는 그날 아침 기분 좋게 출근했다. 어젯밤 최동필 상사로부터 임무 완수 보고를 받았다. 한유라 기밀 유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완료. 그 뻣뻣하고 재수없던 년. 감히 자신의 관심을 거부하고 함정을 파? 꼴 좋게 되었다. 이제 성추행이고 뭐고 다 묻혔다. 오히려 자신은 기밀 유출범을 적발하는데 공을 세운 셈이 되었다. 허허. 날씨 좋네. 박 원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주임원 사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자신의 거미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부대 내에서 자신에게 밉보인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준 셈이었다. 그는 불어 김소령 한유라의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소령. 아침부터 안 좋은 소식 전해야겠네. 어젯밤에 한중이가 쯧쯧 보안 사고를 쳤어. 기밀 유출이라나 봐. 헌병대에서 바로 잡아갔다더군. 예? 그게 무슨. 그러게 말이야. 내가 평소에 싹수가 노랗다고 했잖아. 그렇게 뻣뻣하게 굴더니. 아무튼 김소령도 부하 관리 못한 책임 좀 지셔야겠어. 이따 봅시다. 전화를 끊은 박 원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헌병대에서 풀려난 한유라였다. 주임원 사실입니다. 한유라 중위입니다. 원사님 지금 잠깐 뵙고 싶습니다. 박 원사는 귀를 의심했다. 풀려났다고? 헌병대에서? 한중이? 자네. 어떻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원사실로 가겠습니다. 박 원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머리를 굴렸다. 그래.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잠시 풀려난 거겠지. 기밀 유출범이니 이제 내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빌러오는 거다. 그래 와. 안 그래도 나도 자네한테 할 말 많았어. 박 원사는 다리를 꼬고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았다. 그년이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관대한 척 용서해주는 신용이라도 할까 생각했다. 잠시 후 원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유라 중위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이상했다. 체포되었던 사람의 초췌함이나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맑은 정신으로 보였다. 각 잡힌 전투복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무슨 일이야? 헌병대 조사는 잘 받았고 박 원사가 빈정거리며 물었다. 네. 덕분에요. 유라가 문을 닫고 박 원사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렇게 뻣뻣하게 구니까 사달이 난 거야. 쯧쯧. 내가 뭘 했어. 싹싹하게 굴면 다 예뻐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내군 생활. 그걸로 끝났어. 박 원사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헌병대의 한중이가 원래 멍청해서 실수한 거지 고의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 한마디 해줄 수는 있어.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한중이도 나한테 성의를 보여야지. 응? 그의 기름진 손이 책상 너머로 유라의 손을 잡으려는 듯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그때였다. 박상철 원사님. 유라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원사님의 모든 직권 남용 및 성추행, 횡령,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박 원사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젯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최동필 상사를 사주하여 제 컴퓨터에 기밀 파일을 심으셨더군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원사님의 모든 범죄 증거를 헌병대와 감찰실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에이, 이 미친년이. 박 원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내까짓게 뭘 어쩔 건데. 내가 날 고소해. 하하. 내가 지금 기밀 유출범으로 갇혀 있어야 하려니. 제가 왜 갇힙니까? 유라가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들어 보였다. 최동필 상사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원사님의 지시로 저를 모함하려 했다고요. 그리고 원사님이 방금 하신 말씀, 성의를 보이라는 그 말씀, 아주 잘 녹음되었습니다. 성추행 미수 및 협박 혐의 추가입니다. 에이. 박 원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완벽하게 역으로 당했다는 것을, 저 어린 년의 덫에 자신이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내가 감히 나를. 내가 이 부대에서. 벌컥. 바로 그 순간 원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굳은 표정의 법무실 장교와 어제 유라를 조사했던 헌병대의 박소령, 그리고 중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당신들 뭔데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박 원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법무장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박상철 원사. 군형법 제92조 2.3 추행,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증거 위조 교사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안 나? 나 박상철이야. 박 원사가 발악하며 헌병대원들을 밀치려 했다. 헌병대장인 박소령이 직접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수갑을 꺼내 들었다. 박상철 원사. 박소령이 박 원사의 귓가에 사무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다. 본 체포영장은 육군 본부 감찰실과 헌병대의 정식 수사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바입니다. 박소령은 수갑을 철컥 채우며 경악으로 눈이 뒤집힌 박 원사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특히 본 고소건은 육군본부 한지혁 소장님 따님이신 한유라 중위님의 정식 고소장과 그간 수집하신 모든 증거 자료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변명은 헌병대 조사실 가서 하십시오. 한지혁 소장, 따님? 박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까짓 개라고 조롱했던 기밀 유출범이라고 누명을 씌우려 했던 얼음장 같은 표정의 한유라 중위를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지혁 소장이라면 육군의 실세 중의 실세, 그 불도저 한지혁이란 말인가. 박원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헌병대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장군의 딸을, 내가 감히 장군의 딸을. 유라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은 법과 원칙이라는 칼을 휘두른 그녀의 손에 마지막 힘을 실어주었다. 박상철 원사의 수십 년간 이어진 추악한 거미줄은 그렇게 단칼에 절단되었다. 한유라 중위가 육군 소장 한지혁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의 배경을 철저히 숨기고 박상철 원사의 비리를 파헤쳤다는 사실은 계룡대 본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한유라라는 이름은 부대 내 부조리에 맞선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박상철이라는 이름은 가장 추악한 몰락의 대명사가 되었다. 박상철 원사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절했다. 체포 직후 그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의 거미줄은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거미줄에 엮여있던 자들이 먼저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저는 모릅니다. 다 박원사가 시킨 일입니다. 함께 체포된 최동필 상사는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박원사가 저지른 온갖 추가 비리까지 모조리 풀어버렸다. 박원사의 개인 금고에서는 출처 불명의 현금 다발과 차명으로 관리하던 골프 회원권 등이 쏟아져 나왔다. 한유라에게 처신 잘하라고 충고했던 김소령은 부하 장교의 고충을 묵살하고 직무유기를 저지른 죄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고 진급길은 영원히 막혀버렸다. 계룡대는 그야말로 박상철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는 망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내부의 썩은 고름을 짜낼 기회라며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선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군사법원에서 박상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박상철, 전주임원사, 법무장교 출신의 군 판사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박원사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뱃살은 온데간데 없이 꺼져 있었다. 피고인은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부하들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재판정에는 한유라 중위, 오 중사, 그리고 이하늘 하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 한유라 중위.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라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피고인석의 박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궁화 체력단련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가 자신에게 성의를 요구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고 정확하게 증언했다. 증인 이하늘 하사. 피고인이 밤에 같이 있어주면 진급을 밀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하늘 하사는 유라의 격려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재생한 녹음 파일이 법정 가득 울려 퍼졌고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증인 강인수 중사.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총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강인수 중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이 정리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유류비 및 특수활동비 횡령액이 총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군 검찰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피고 박상철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이에 본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명예 전역 및 계급 강등, 그리고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최종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내려졌다. 판사는 그의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참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았다. 피고 박상철, 전주임원사.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의 계급을 원사에서 이병으로 강등하며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상철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예, 연금,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유라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다. 그녀의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공익소송 전문 로펌이었다. 선배, 형사처벌은 끝났어요. 이제 민사 차례예요. 유라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오중사, 이하늘 하사, 그리고 과거 피해를 입고 쫓겨났던 시하사까지 모두 모았다. 우리가 받은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줘야죠. 그자가 평생 모은 재산 단 한 푼도 편하게 쓰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법무법인 정의는 곧바로 박상철 개인과 대한민국 육군 본부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소송이었다. 형사 재판에서 이미 모든 증거가 채택되었기에 민사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박상철 개인의 배상 책임은 물론 육군 본부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 박상철은 원고 한유라 외 3인에게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박상철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도 모자라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명예는 그를 감옥에서조차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며칠 후 사건이 마무리된 계룡대. 유라는 오랜만에 무궁화 체력 단련장을 찾았다. 그날의 불쾌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깨끗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지혁 소장이 군복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한중이. 한 소장은 딸의 앞에 섰다. 그는 자랑스럽다거나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유라가 먼저 경례를 붙였다. 한지혁 소장은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아닌 상급자로서 자신의 딸이자 부하 장교인 한유라 중위에게 최고의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돌려주었다. 수고했네. 한중이. 두 사람의 경례는 부패한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의를 세운 이 거대한 싸움의 진정한 마침표였다. 박상철 원사가 수갑을 차고 헌병대에 끌려나간 다음 날 계룡대 육군 본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동시에 기묘하게 정화된 듯했다. 수십 년간 부대의 고름처럼 자리 잡고 있던 독사가 뽑혀나간 자리는 거대했다. 사람들은 쉬쉬하면서도 서로의 눈빛으로 안도와 경악을 동시에 나누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한 장의 신문이었다. 국방일보. 군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그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 파격적이었다. 신분 숨긴 장군의 딸, 군 내부 암적 존재 박상철 원사 비리 카르텔 뿔이 뽑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 보도 기사가 아니었다.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통쾌한 고발장이었다.
기사는 한유라 중위가 육군 소장 한지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오직 실력으로 임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부대 내의 아버지로 위장한 박상철 원사의 추악한 성추행 시도를 겪었는지,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어떻게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상세히 다루었다. 기사에는 강인수 중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 오 중사와 이하늘 하사의 목숨을 건 함정 수사 협조, 그리고 박상철이 자신을 덮기 위해 한유라에게 기밀 유출이라는 덫을 놓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그날 밤의 긴박한 순간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특히 한지혁 소장이 이 모든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딸의 보고를 받은 후에도 사적인 감찰이 아닌 정식 법무 채널을 통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었다. 이 기사는 단순한 국방일보의 특종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상파 메인 뉴스 8시를 알리는 15와 함께 앵커의 엄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수십 년간 부하 여군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주임원사를 구속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린 것이 다름 아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한 여군 장교였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충격 실태. 군 성범죄 뿌리 뽑았다라는 자막과 함께 박상철 원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한유라 중위의 실루엣 물론 신원 보호를 위해 가려짐과 함께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이 보도되었다. 앵커는 논평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의 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백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자신의 힘과 동료들의 용기로 거악을 물리친 진정한 참군인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늦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군의 자정 노력에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계룡대 병사식당. 저녁 식사를 하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일제히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일말의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 박상철 게이트는 그렇게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동시에 군이 아직 살아있음을, 내부에서부터 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거셌다. 육군본부는 박상철 게이트를 계기로 전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직권남용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박상철의 거미줄에 엮여있던 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유라에게 처신 잘하라며 박원사를 비호했던 김소령은 직무유기 및 상관의 비위 묵인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복도에서 한유라와 마주쳤다. 그는 감히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 애써. 한중이. 내가 잘못 생각했소라는 말을 쥐어짜듯 내뱉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반면 정의의 편에 섰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박원사의 비리 장부를 목숨 걸고 넘겼던 강인수 중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토록 염원하던 상사 계급장을 달았다. 그의 진급식 날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한유라 중위에게 다가왔다. 중위님, 축하드립니다. 강 상사님. 제복을 벗을 각오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중위님께서 제게 다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강 상사님의 용기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군더더기 없는 말 대신 가장 완벽한 거수 경례를 교환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킨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뜨거운 동지애였다. 오중사와 이하늘 하사 역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당당한 군인으로 복귀했다.
처음에는 주임원사를 찌른 여군들이라며 수군대던 시선도 언론 보도와 박상철의 추악한 실체가 모두 드러난 후에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부조리에 맞선 용기 있는 여군으로 존경받기 시작했다. 박상철에게서 받아낸 그리고 육군 본부의 관리 책임을 물어받아낸 거액의 피해보상금, 한유라와 오중사, 이하늘 하사 그리고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시하사까지 네 사람은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총 4억 원. 박상철의 은닉 재산까지 모두 추징하여 확보했습니다. 선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누실지. 한유라가 다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오중사와 이하늘 하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 이 돈 저희는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이 돈 전액 군 성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써주십시오. 저희처럼 고통받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시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날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돈 만지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인다면 제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들의 뜻에 따라 즉시 재단 설립에 들어갔다. 이 소식은 또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며 진정한 명예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가을. 국방부 본청 브리핑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취재진 그리고 육해 공군의 고위 장성들로 가득 찼다. 오늘은 박상철 게이트의 종결을 선포하고 군의 자정 노력을 치하하는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단상 가장 앞줄. 한유라 중위는 갓 다림질한 정복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인수 상사, 오중사, 이하늘 하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에 육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육군 참모총장의 무거운 보고가 끝나고 마침내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다. 동료 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아프지만 동시에 매우 자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시선이 한유라에게 향했다. 군은 때로 골문 상처를 스스로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브리핑실을 둘러보았다. 여기 자신의 안위보다 군의 명예와 동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 진정한 군인이 있습니다. 한유라 중위. 장관이 그녀를 호명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유라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한유라 중위는 육군 소장 한지혁의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동료 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 내부의 거대한 부조리와 암적 존재를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장관은 말을 이어갔다. 이는 아버지가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중위의 투철한 군인 정신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객석 뒤편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지혁 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에 한유라 중위의 용기 있는 공로를 인정하여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장관이 직접 한유라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었다. 한유라가 장관을 향해 흔들림 없는 눈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장관이 마이크를 한유라에게 넘겼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장성들을 바라보며 떨림 없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충성. 중이 한유라. 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표창은 저 개인이 아닌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준 오중사와 이하늘 하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의 편에 서주신 강인수 상사님. 그분들의 용기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동료들에게 향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어떤 관행이나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복무하겠습니다. 충성.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브리핑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그날의 가장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다시 계룡대의 숙소로 돌아온 한유라. 그녀는 표창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땀으로 축축한 정복을 벗었다. 그리고 가장 편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곳. 바로 무궁화 체력단련장이었다. 저녁 8시. 체력단련장은 땀 흘려 운동하는 병사들로 가득했다. 박상철이 어슬렁거리던 그 시절의 끈적하고 불쾌한 공기는 사라지고 오직 건강한 열기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예전처럼 구석 창가에 자신의 요가 매트를 깔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상체를 깊게 숙였다. 뻣뻣했던 등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게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매트를 깔았다. 중위님, 옆에 자리 있습니까? 고개를 돌리자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이는 신임 소위여군가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유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박상철에게 짓던 그 얼음장 같은 미소가 아닌 진짜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신임 소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오늘 뉴스 봤습니다. 그리고 표창 받으신 것도 봤습니다. 정말 멋있으십니다. 저도 중위님처럼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멋진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한유라는 스트레칭을 멈추고 그 신임 소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몇 달 전 이하늘 하사가 가졌던 그 두려움 대신 희망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멋진 장교가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유라는 다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독사가 사라진 계룡의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한유라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정의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